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투자증권 회사에 근무했던 42살의 주부입니다. 왜 과거형이냐면요. 증권회사 그만두고 지금은 직원이 10명도 채 안 되는 작은 회사에서 격리 업무 하고 있거든요. 왜 그 좋은 회사 그만뒀냐면요. 그건 나중에 차차 얘기하기로 하죠. 지금은 제가 사고를 좀 쳤다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그나마 큰 회사 다닐 때 저보다 3살이나 어린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남편도 평범한 직장인이긴 하지만 시댁이 흔히 말하는 레베루가 있는 집안이라고나 할까요? 시아버님은 대학 교수에 아주버님과 손윗동서는 변호사 부부거든요. 가족 구성원의 직업이 왜 집안의 레벨이 되는 건지 제 상식으론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제가 증권회사 잘리고 잠깐 쉬다가 지금 회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을 때 형님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지금 그 회사 다니고 있었으면 동서 이 집 식구 절대 못 됐어. 애초에 레베루가 다른데 그나마 직장 스펙이라도 좋아서 결혼시킨 거지. 안 그랬음 이 집 근처엔 어슬렁대지도 못했을걸? 형님, 영옥 씨랑 저 스펙 이런 것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작은 회사 다녔어도 결혼했을걸요? 네버, 절대 못했지. 내가 결사 반대했을 거니까. 그때 딱 회사에서 잘렸다고 했을 때 이 결혼도 그만두게 했어야 하는데. 아쉽다. 어이가 없죠? 맞습니다. 저 형님이랑 사이 별로 안 좋아요. 동서랑은 여러모로 좀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일단 손윗동서인데 저보다 나이가 4살이나 어리다는 거부터 그렇죠. 그거야 뭐 제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다 쳐도 집안 좀 좋고 지가 변호사란 이유로 저를 대놓고 무시한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었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형님이 일방적으로 저를 좀 무시하는 편인데 저도 껌뻑 죽어 사는 성격은 또 아니어서 종종 부딪힐 때가 있죠. 그런데 아무튼 지가 결사 반대한다고 저희가 결혼을 못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애초에 자기 능력을 너무 과신하는 거죠. 저희 결혼할 때 대학 교수였던 시아버님이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우리 작은 며느리는 내 아들 어디가 그렇게 좋았나? 꼭 이유가 필요한가요, 아버님? 저는 그냥 좋은데요. I got it. Sarah Sanctiva. That's the feeling. 아버지, 그 불어 좀 안 섞어 쓰시면 안 돼요? 혜원이 적응 못해요. 오케이. 하지만 너희를 묶어준 그 필링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언제든지 나는 너희들의 방향을 응원할 거란다. 뒤공프 항드? 알겠니? 저희 시아버지가 불문과 교수셔서 가끔 대화에 불어랑 영어를 막 섞어 쓰고 그러셨어요. 그닥 어려운 말들은 아니라서 저도 쬐끔은 알아듣는 정도? 하여간 시아버님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필링이라고 늘 강조하셨어요. 남편과 제가 마음이 통하고 감정이 통해서 결혼을 결심했다는 걸 굉장히 존중한다며 박수까지 쳐주셨어요. 필링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 움직임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들이야말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시아버님의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던 게 사실 제가 경영학을 전공하고 증권회사에 들어간 건 제 필링에 따른 결정이 아니었어요. 제가 정말 되고 싶었던 건 소설가였는데 아시다시피 작가가 꿈이라고 해도 책 한 권 출판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운도 실력도 좋아 책을 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 잘 먹고 잘 사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제가 국문과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엄마는 국문과 졸업하면 굶어 죽는다고 굴문과라며 써온 원서까지 찢어버리신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경영학과에 가게 된 거였어요. 친정은 형편이 좋지 않아서 제가 글 쓰는 사람으로 성공할 때까지 뒷바라지는커녕 빨리 대학 졸업하고 돈을 벌어 살림에 보태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시아버님 말씀이 제 가슴에 콕 박혀서 저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소설가의 꿈을 다시 한번 살포시 꺼내볼 수 있었답니다. 이것도 다행인 게 전에 다니던 회사였다면 하루하루 퇴근하면 쓰러져 자기 바빴을 거예요. 업무량도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했으니까요.
그래도 그나마 지금 회사는 한 달에 한 번 야근까지 하는 바쁜 시기가 있긴 하지만 나머지 시간은 조금 여유로운 편이라 틈틈이 글을 쓸 수 있거든요. 아, 이 얘기까지는 좀 부끄러운데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실 몇 번 공모전에 응모한 적도 있어요. 부끄럽다고 한 이유를 아시겠죠? 아주 가열차게 탈락의 고배를 맛봤거든요. 여보, 아무래도 내가 소설가로는 재능이 없는 것 같지? 나 이거 대답 잘해야 되는 거 맞지? 화 안 낼 테니까 솔직히, 응? 어때? 글쎄, 나는 당신이 쓰는 글 재밌는데. 아버지가 강조하는 필링도 있고. 그 필링 심사위원들은 못 느끼고 당신만 느끼나 보다. 박완서는 40살에 신춘문예 등단했대. 너도 포기할 땐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해보고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나이가 39. 남편 얘기 듣고 결심했었죠. 그래, 40까지는 해보자. 했는데 네, 안 됐어요. 계속 떨어져요. 그래도 글 쓰는 꿈은 포기 못하겠어서 방법을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전자책이라는 걸 알게 됐죠. 퇴근하고 아이들 재우고 남편 잠들고 나면 저는 졸린 눈 비벼가며 허벅지 꼬집어가며 열심히 글을 써 저만의 전자책을 만들곤 했습니다. 근데 이게 책처럼 스테디셀러니 베스트셀러니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쏠쏠하게 수입이 되대요. 저 어릴 때 엄마가 인형눈 붙이는 부업 같은 거 많이 하셨었는데요. 그때 저 엄마한테 엄청 투덜댔었거든요. 공부 안 할 거면 와서 이거나 붙여. 손 놀리지 말고. 엄만 그거 왜 하는 거야? 몰래서 묻냐? 돈 벌라고 하지. 너 학비, 너 옷 입는 거, 너 먹는 거 그거 뭐 땅 파서 나오는 줄 알아? 인형 눈깔 하나 붙이는데 겨우 5원 준다며. 글쎄 5원은 땅 파면 나오냐고. 삽 들고 나가서 파봐. 10원 한 장 나오나. 잔소리 할 시간에 와서 붙였으면 20원은 벌었겠다. 빨리 와 앉아. 단순 노동이 지겹기도 했지만 솔직히 눈알 하나에 5원. 이런 거 해서 얼마나 벌겠나 싶었던 거죠. 그런데 전자책 이거 맹세코 독자 수가 많지 않으니 큰 돈은 아니지만 애들 과자값이라도 버는 게 어딥니까? 이제야 제가 그때 새벽까지 잠 안 자고 인형 눈깔 붙이던 엄마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나름 제 스스로 합리화를 했던 거죠. 돈 안 되는 소설은 무슨 이렇게 깨알같이 전자책이나 써서 개미같이 벌면 언젠가 태산되는 날 올 거라고요. 암요, 물론 몇 안 되는 제 전자책 독자 중에는 제가 쓰는 모든 글의 1호 독자인 남편도 끼어 있었기에 수입의 1%쯤은 그 돈이었지만요. 그래도 가끔 익명으로 위장한 남편의 댓글이 큰 힘이 되곤 했답니다. 작가님, 이번 글도 너무 재미짐. 저만 보기 아까운데 모아서 출판사에 메일 한번 넣어보세요. 저 아는 출판사 있는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런 댓글 달리면 100% 남편이죠. 남편이 아는 출판사라는 건 다름 아닌 시아버님이 대표로 계신 곳이었어요. 대학에서 불문학을 가르치시던 시아버님은 인생의 철학인 필링을 너무나 좋아하신 나머지 시어머님과 굉장히 일찍 결혼하셨는데요. 그놈의 필링 때문에 대학 교수 때려치시고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휴, 여기도 사연이 많답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작년에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살아계실 때는 시아버님을 부를 때 여보라든가 누구 아빠 혹은 민 교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노바씨 이렇게 부르셨어요. 왜 노바냐고요? 희대의 바람둥이 카사노바에서 따온 말이죠. 시아버님이 그놈의 필링 때문에 여자 문제로 여러 번 속을 썩이셨나 봐요. 그래서 시어머님이 시아버님을 부르던 애칭이 탄생한 겁니다.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어머님, 혹시 그거 뼈 있는 별명 아니에요? 아버님만 모르시는 거죠? 맞죠? 어머님이 놀리시는 거죠?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놀리는 건 맞고 뼈 있는 얘기는 아니야. 우리도 필링으로 만나 결혼해 아들 둘이나 낳고 사는 걸 뭐. 근데 사람 감정이란 게 어디 한 군데 머물러만 있겠니? 니들 얘기로 뭐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며. 와, 다 아시면서 근데 그게 괜찮으시다고요? 그래봤자 네 시아버지는 나밖에 없어. 그거면 됐지 뭐. 질투하면서 남편 잡는 쪼잔한 노인네로 늙고 싶지 않다 나는. 저렇게 생겨 먹은 걸 어쩌겠니? 저렇게라면 아버님 잘생기신 거요?
잘생겼다 뿐이냐. 체격 좋지, 유머러스하지, 사람 좋지. 저런 사람이 밖에 나가 인기 없다고 하면 나는 그게 더 서운하겠다, 얘. 맞아요. 어머님 말씀대로 아버님은 결혼하신 후에도 여자들한테 인기가 참 많으셨대요. 여학생들의 러브레터는 끊인 적이 없고, 심지어 어떤 학생은 저희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가 기다려주겠다고 한 적도 있었다는데, 그건 시아버님 주장일 뿐 증거는 없으니 그냥 그렇다 치죠. 시아버님의 매력이 그 정도로 대단하셨다면 저희 시어머님이 또 다른 방향으로 엄청 대단한 분이셨던 거죠. 남편의 그런 성향을 완벽하게 인정하고 존중까지 해주셨으니까요. 법적으로 문제될 일만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당신의 라이프를 즐겨라. 친히 허해주시고는 노바라며 놀리셨던 거예요. 나 대학 교수직 그만두고 출판사 차린 것도 이 사람이 조언해준 거였잖아. 교수하지 말고 나와서 자유롭게 연애하라고. 맞다, 내가 그랬지. 당신 여자 문제 때문에 하도 학교에서 뭐라고 하니까 차라리 학교 때려치고 나오라고 했지. 난 참 통이 커. 어머님,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데요? 왜긴, 자유연애주의자한테 자유롭게 연애하지 말라고 하면 그게 되나?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은 법이지.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 안 그러냐? 뭐 하긴 우리 노바는 하라고 해도 좋아서 할 사람이지만. 둘째야, 나는 네 시엄마가 너무 좋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여자랑 결혼할 거야. 그럽시다, 우리. 꼭 다시 결혼합시다. 그때도 난 이 모습 그대로 태어날 건데. 그 모습 그대로라서 좋아하는 건데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면 그땐 안 만나주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시아버님이 무책임하고 나쁜 X라며 욕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시어머님더러 안에서 여자가 어떻게 했길래 남자가 밖에서 같은 헛소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아는 한 두 분은 서로를 가장 사랑하고 서로의 삶을 소중하게 대해주셨던 분들입니다. 천생연분에 딱 부합하는 분들이셨죠. 그래서였겠죠? 작년 시어머님이 급성 폐렴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시아버지는 상을 치르는 내내 참 찢어지게 우셨어요. 울다 쓰러져 주무시고 그러다 일어나서는 또 한참을 울고, 저는 태어나서 남자가 그렇게 소리도 없이 끄끄거리며 서럽게 오랫동안 우는 건 처음 봤어요. 저러다 아버님까지 큰일 나지 싶을 만큼 괴로워하셨죠. 하지만 그때의 슬픔은 그때의 슬픔일 뿐 찢어지게 우는 마음 따로, 필링은 또 따로였습니다. 시어머님 떠나시고 2달 만에 아버님은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셨거든요. 아버님의 출판사 얘기를 하다가 자유연애 얘기까지 나왔는데, 아무튼 아버님은 대학에 사직서를 내고 출판사 대표로 계시면서 본인 책도 몇 권 출간하셨어요. 전공을 살려서 주로 프랑스어 번역서를 주로 내셨죠. 아버님 책은 뭐 그냥저냥 적잖하지 않을 정도로는 팔리는 모양이지만, 희한하게도 다른 작가들이랑 계약하고 책을 냈다 하면 4쇄, 5쇄, 6쇄는 기본으로 찍습니다. 물론 저도 아버님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니까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땐 진짜 객관적으로 저보다 못 쓴 글들도 잘 팔리니까 그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아버님 출판사도 뭐 책 사재기, 판매량 조작 그런 거 하시나? 이 책이 도대체 왜 6쇄까지 찍은 거야? 아버지 성격에 그런 건 절대 못 하시는 거 너도 알면서. 근데 엄마 살아계실 때 그런 얘기 들은 적은 있어. 엄마가 어디서 점을 봤는데 아버지는 그냥 하늘이 내린 출판업자래. 무슨 소리야 그게? 개발같이 쓴 시집을 내든 말 같지도 않은 소설을 내든 무조건 대박 날 거라고. 그래서 출판사 차리신 거였어? 어머님이 점 보시고? 그런 건 아니고 원래 아버지 꿈이었는데 출판사 하면 돈 못 벌 거라고 아버지가 일찌감치 포기했었나 봐. 내 생각엔 엄마가 아버지 꿈 이루시라고 지어낸 얘기 같기도 하고. 진짜 그런 거면 어머님 진짜 멋진 분이시네. 아, 얘기하다 보니까 어머님 살아계실 때가 그립다. 진짜 그랬어요. 저랑 말도 잘 통하고 저를 예뻐하던 호탕하신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후로는 그나마 어머님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형님의 본색이 아주 제대로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특별히 재미날 것도 특별히 안 좋을 것도 없는 일상들이었지만 스트레스 받을 일은 하나도 없었는데 딱 하나, 형님과 마주칠 때마다
스트레스 지수가 만땅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나이도 저보다 4살이나 어린 게 자기는 변호사라 능력 있다고 미쿡에서 대학 나왔다고 저를 사사건건 무시하고 멸시했죠. 동서, 이제 내가 윗사람이니까 내 말 잘 들어. 어머님 안 계시는 집안에선 내가 시어머니나 마찬가지야. 그래요? 전 어머님이랑 농담 따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럼 형님한테도 그래도 돼요? 이봐. 가정교육 못 받은 티나는 것 좀 봐. 어디 감히 시어머니랑 농담 따먹기를 해, 천박하게. 거기서 가정교육이 왜 나와요? 어머님이 저랑 장난치는 거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됐고, 동서, 회사 그만두고 우리 사무실에 나와라. 일 잘하고 있는 회사 놔두고 제가 거긴 왜 가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제가 가봤자 청소밖에 할 거 더 있겠어요? 잘하네. 우리 청소 여사님이 일이 생겨서 그만두셨거든. 와서 청소 좀 해. 모르긴 몰라도 동서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계산기 두드리는 것보다는 돈도 많이 줄걸? 왜 이러세요? 저 회사만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전자책 얘기하는 거야? 아무도 안 보는 그거? 진짜 한심하다 동서. 차라리 친정에 내려가서 소똥을 치워라. 그게 돈은 더 되겠네. 형님 진짜 변호사 맞아요? 앞도 뒤도 없이 거기서 저희 친정 소 키우는 얘기가 왜 나와요? 그리고 형님이 뭐 소 키우는 거 알기나 아세요? 형님 맨날 우리 엄마 아빠 소 키운다고 소똥 냄새 난다고 하시는데 소 키우는 거 그거 아무나 못해요. 어디 가서 물어보세요. 동네에서 소 키우는 집이 얼마나 부잔지. 그래 봤자지. 온 집안이 다 의사인 우리 집만 하겠어? 온 집안이 의사인데 왜 형님만 변호사예요? 아, 의대 갈 실력은 안 되셨나 봐요? 이게 진짜 네가 뭘 한다고 그따위로 씨부려? 아이고 변호사 입에서 씨부린다 소리가 다 나오네. 동서 지금 내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거야?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저도 4년제 대학 나오고 대기업 못지않은 회사도 다녀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깟 이혼 전문 변호사가 뭐라고 저를 이렇게 무시하냐고요. 온 집안이 다 의사면 사람 무시해도 됩니까? 이름 없는 전자책이나 쓰면서 부업하면 이렇게 개무시해도 되냐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또 열받네요. 저도 따박따박 제 할 말은 했지만 어쨌든 저보다 윗사람인 거는 맞으니까 괜히 분란 일으키지 않으려고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맞춰주면 줄수록 형님은 저를 거의 하녀 부리듯 했죠. 동서, 지금 우리 집에 가서 내 옷장에 베이지색 트위드 자켓 있어. 그거 좀 사무실로 갖다 줘. 저 지금 일하는 중인데요. 내가 오후에 재판이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 동서는 반차 쓰면 되잖아. 빨리 가지고 와. 형님, 야, 이년아! 네 할 말만 하고 전화 끊냐? 아유 진짜. 성질은 머리끝까지 났지만 급하다는데 어쩌겠어요. 회사에 아쉬운 소리 하고 반차 쓰고는 형님 댁에 가서 옷을 찾아 사무실로 가지고 갔죠. 그런데 이거 세탁소 가서 팔 좀 줄여달라고 해. 이만큼. 여기 표시된 만큼만. 형님 그럼 아예 들렀다 오라고 얘기를 하시든가요. 누구 똥개 훈련시켜요 지금? 사무실 사람들 다 쳐다본다. 괜히 무식한 티 내지 말고 조용히 다녀와. 와 진짜 사람 열받게 하네? 일단 형님 급하시다니까 다녀는 오는데요. 나중에 보자고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걸 참고 사무실 근처 세탁소 가서 형님 부탁대로 수선을 해가지고 다시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디 세탁소에 맡긴 거야? 끝단 처리가 왜 이래? 가까운 데 갔죠. 빨리 가야 된다면서요. 미쳤어? 이걸 그냥 동네 아무 세탁소에 맡겼다고? 이거 명품이야. 딱 보면 몰라? 다시 고쳐와. 명품 수선하는 데 가서 제대로. 더는 못 참겠네요. 마음에 안 드시면 형님이 직접 가세요. 이 정도면 저 충분히 했네요. 야, 동서! 사무실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여기서 더 인성 쓰레기인 거 티내지 말고 조용히 하시죠? 사실 형님과 저 사이엔 회복하기 힘든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일 기억하세요? 제가 투자증권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사고치고 잘렸던 거요. 그때 실은 패핑거 사건이 있었거든요. 주식시장에서는 컴퓨터로 주문을 하다가 숫자를 실수로 입력하거나 클릭을 잘못하는 경우를 패핑거라고 하는데요. 제가 숫자 하나를 잘못 눌러서 주문이 잘못되는 바람에 몇 초 사이에 회사가 수십억 대의 피해를 입게 된 거예요. 너무 큰 실수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잘리는 건 당연하게 생각했었고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앞이 너무 캄캄해서 그때 변호사인 형님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었죠.
물론 형님은 이혼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였지만 어쨌든 법 공부를 했으니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고 법적인 조언이라도 좀 들을 수 있을까 하고요. 형님, 기사 보셨죠? 저 무서워서요. 혹시 비슷한 사례라든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동서 사고 친 걸 왜 나한테 물어? 나 1시간에 얼마짜리 변호사인 줄이나 알고 그래? 그리고 사적인 영역이랑 공적인 영역 구분 못해 동서는? 나이는 어디로 쳐 잡수셨는지. 조언이나 위로는커녕 형님 말에 상처만 더 입고 내쫓긴 적이 있어요. 그래도 얼굴 안 보고 살 수는 없으니 저 나름 어른 대접하려고 엄청 애쓰는데 형님은 그러기는커녕 점점 더 저를 무시하니 저도 한계치를 넘어서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모든 일엔 끝이 있는 법이라 했던가요? 시어머님 안 계신 자리 어른 노릇한다며 저를 무슨 종부리듯 하던 형님에게도 시절의 종말이 찾아왔습니다. 지식인 여성들의 로망인 시아버지, 여전히 한 번만 만나달라며 졸졸 쫓아다니는 수많은 여성들을 다 뿌리치고 오랫동안 시아버지를 일편단심으로 좋아했던 무려 30살이나 어린 여자와 결혼을 결심하신 겁니다. 아버님 진짜요? 그럼 저희 새 시어머니가 31살이라고요? 저보다 11살이나 어리다고요? 왜? 국경도 없다는 사랑에 나이가 문제되나? 사랑하는 나의 며느리, 시어머니가 살아계셨어도 반대 안 했을 일에 지금 혹시 반대 의사 표시하는 겁니까? 아니요. 반대가 아니라 놀라워서. 꿔 싸봐. 좋습니다. 필링은 놀라운 거니까. 시아버님의 필링보다 더 놀라웠던 건 31살 시어머니, 몇 년 동안 시아버님한테 열렬히 구애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그 마음까지 뿌리치지 못하고 시아버님이 받아들이신 거죠. 어리고 예쁜데 스펙은 또 어찌나 어마어마하던지요. 영호씨, 이거 봤어? 우리 새 시어머니 될 분 여기 검색하면 이름 나온다? 스펙 다 나와. 뭐라고 나오는데? 서울대 법대에서 학사받고 하버드 법대까지 정복.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로스쿨에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지금은 판사로 재직 중. 아버지가 다 해주신 얘긴데 뭘 검색식이나 해보고 그래? 아니 궁금해서 내 전자책 검색해보다가 심심해서 해봤지.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알아? 여기 봐. 월간지에 문학평론도 기고해. 정기적으로. 그래? 그건 좀 독특하네. 너랑은 잘 통하려나? 독특하다 뿐이야? 잘 통하다 뿐이야? 나 벌써 새 시어머니 사랑해. 매력적이야. 너도 우리 엄마 닮아가냐? 마음이 태평양이야? 뭘 이렇게 다 받아들여? 역시 제 생각이 맞았어요. 31살, 새끈한 저희 새 시어머니는 저랑 아주 잘 맞았어요. 물론 100%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엇보다 새 시엄마는 동서를 아주 꽉 잡았거든요. 저보다 11살 어리니까 동서보다 7살이나 어린데도 전혀 기죽거나 하지 않고 한 집안의 어른 포스를 팍팍 풍겼죠. 박변! 시어머니 노릇하느라 그동안 수고했어요. 근데 설마 진짜로 시어머니 노릇한 건 아니겠죠? 나 그런 거 딱 질색인데? 시어머니 노릇은요. 그런데 제가 그쪽을 뭐라고 불러야... 그쪽? 그쪽이라고 했어요 지금? 내가 나이 존중해서 존댓말 써주니까 우스워 보이나 보지? 그게 아니고 너무 어리시니까 어머님이라고 하기엔... 등본 떠다 보여줘? 내가 이 집 호적에 어떻게 올랐겠어. 윤 교수 부인으로 당당하게 올라있는데 그래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다고? 지금 텃세 부리는 거야? 아니면 나이값 못하는 거야? 어머님, 형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니까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보세요. 형님도 지금 반성하고 계시잖아요. 둘째 아니었으면 뼈도 못 추릴 뻔한 줄이나 알아. 그동안 소꿉놀이 좀 했나 본데 이제 다시 큰며느리 자리로 돌아가셔서 도리를 다해주세요. 네, 어머님. 변호사라고? 무슨 사건 주로 한다고 했더라? 이혼 전문입니다. 아, 그랬구나. 요즘은 교회 십자가보다 이혼 전문 변호사 간판이 더 많던데. 그거 하는구나. 난 또 왜 저렇게 코가 하늘에 걸렸나 했지. 알았으니까 가봐. 저요, 좀 통쾌해도 됩니까? 새 시어머니가 주도권을 꽉 잡는 걸 보고 있으려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형님은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지보다 7살 어린 여자한테 꼬박꼬박 어머님 해가며 존대해야지.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무시당했지? 그 성격에 그 앞에서 성깔 안 부리고 참은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칭찬할 만해요.
하지만 형님은 새 시엄마한테 당하는 만큼 저한테 갚아주려고 작정한 것 같아 보였어요. 전보다 더 저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게 보였죠. 한 번은 제가 명절 음식 준비 때문에 장을 보고 오다가 집 앞에서 지갑을 하나 주웠어요. 그걸 당장 경찰서에 갖다 주자니 손에 든 짐이 너무 많고 해서 일단은 짐부터 내려놓으려고 가지고 들어갔죠. 요 앞에 누가 지갑을 떨어뜨렸네요. 지갑도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조심 좀 하지. 미쳤어, 동서 지금? 그거 주워온 거야? 네, 거기 그냥 두고 오면 누가 다른 사람이 주워갈 수도 있잖아요. 제가 본 김에 주워왔죠. 왜요? 내가 무식한 티 좀 내지 말랬지. 그거 점유 이탈물 횡령죄인 것도 몰라? 죄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어이가 없다.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다니. 길에 떨어진 물건이라도 주워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몰라? 동서 지금 범죄 저지른 거야. 그래요? 저 이거 주인 찾아주려고 짐이 많아서 이것만 내려놓고 바로 경찰서에 가려고 했는데요. 아예 들고 들어오지 말았어야지. 멍청하다, 멍청해. 큰애 너 어떻게 변호사 됐니? 경찰서 갖다 준다잖아. 그게 어떻게 점유이탈물 횡령이야?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야? 둘째 겁주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어머님, 왜 이러세요? 어머님만 법공부하셨어요. 경찰서 가서 임시 보관인 거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그리고 동서가 진짜로 경찰서 갖다 주려고 한 건지 아니면 제 얘기 듣고 겁나서 갖다 준다고 한 건지 어떻게 알아요? 둘째, 나랑 경찰서 같이 가자. 내가 증인해 줄게. 아유,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어머님. 한시름 났네요. 둘째, 겁먹을 거 없어. 큰애가 멍청한 소리 한 거니까. 큰애 너는 승소율 높다더니 나는 아무래도 네가 승소율이 높다는 게 이상하다. 너 무슨 비리 있지? 그렇지 않고서야 네가 어떻게 이기는지 통 모르겠네. 재판 기록 안 그래도 몇 개 살펴봤는데 이상한 거 많던데. 지금 보니까 그 이유 알 것 같기도 하고. 하루하루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 지수가 쑥쑥 내려가고 있었어요. 새 시엄마가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진 않았어요. 일단 동서가 새 시엄마한테 늘 뚱한 표정으로 마음에 안 드는 티를 팍팍 냈고 거기다 새 시엄마 보는 앞에서 저를 대놓고 무시하곤 했으니 어른 입장에서 보시기에 심히 안 좋았던 거겠죠. 동서는 매번 어떻게든 새 시엄마를 이겨먹으려고 했지만 한 번도 이기는 꼴을 못 봤네요. 맨날 덤볐다가 뼈도 못 추리고 지풀에 지가 꺾여 분을 못 이기고는 씩씩대기만 했죠. 말대꾸 한 번 못하고요. 아유, 고소해라. 그런가 하면 새 시엄마는 저를 좀 편애하는 면도 있었어요. 특히 동서 없을 때 저한테는 꼬박꼬박 존댓말도 해주셨답니다. 물론 그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아무튼 언젠가 제가 슬쩍 월간지에 새 시엄마가 기고하는 문학평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어머님이 그 소설 평론하신 거 봤는데 너무 인상 깊었어요. 재판도 많으시고 바쁘실 건데 책은 언제 그렇게 읽어요?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거 좋아했어요. 사실 나는 시인 되고 싶었는데. 어머, 진짜요? 좋아하는 시인 있어요? 저는 백석 완전 사랑하거든요. 맙소사, 저도 백석이요. 정말 좋아해요. 처음엔 그냥 이렇게 잘생긴 시인도 있구나 해서 좋아한 거지만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윤 교수한테 빠진 것도 처음엔 잘생겨서. 잘생겼는데 내면까지 꽉 차면 그 매력 못 빠져나오죠. 흰 바람벽이 있어. 헐, 대박.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예요. 나도요.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와, 나 진짜 호정만 아니면 언니라고 부르고 싶다. 이래서 윤 교수가 둘째 며느리 예뻐했구나. 아버님이요? 진짜요? 둘째 며느리는 꼭 순수한 문학소녀 같다고. 윤 교수가 항상 그랬어요. 아유, 소녀는 무슨 백가죽이 이렇게 늘어난 소녀가 어딨어요. 그나저나 그럼 어머님은 왜 시인이 아니고 판사가 된 거예요? 그건 좀 아픈 얘긴데. 아유, 그럼 안 해도 돼요. 제가 괜한 걸 물어봐가지고. 아니에요. 시만 쓰면서 살고 싶었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다행히 공부 머리는 있었나 봐요. 법대 간 거 보면. 아유, 내 동생이면 당장 데리고 나가서 밥 사주고 싶다. 그럼 우리끼리 소주 한 잔? 아이고, 어머님, 소주는 언제나 옳지요. 이렇게 새 시엄마와 저는
가끔 둘이서만 술도 한잔하고 속 깊은 얘기도 나누는 사이가 됐어요. 진짜 사이 좋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처럼, 때로는 언니 동생처럼, 때로는 친구처럼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뻤던 건 제가 소설을 계속 썼다는 걸 알게 된 새 시엄마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동안 쓴 습작품들을 꼭 보고 싶다고 하길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보여드렸죠. 그동안 왜 윤 교수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문학 전공하고 출판사 하는 시아버님인데? 그러니까요. 제 실력 부족한 거 아는데 괜히 부담드릴까봐 언감생심 말도 못 꺼냈죠. 이거 내가 윤 교수한테 보여줘도 되죠? 이걸요? 아이고, 안 그러셔도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왜 입이 귀에 걸리지? 제가 그랬나요? 그동안 제가 시아버님께 감히 보여드리지 못한 습작 원고들을 새 시엄마는 아버님에게 보여드렸고요. 아버님 또한 오, 필링. 우리 둘째 글에는 필링이 있다. 하시면서 제가 쓴 글을 출판하기로 결정했죠. 근데 아시죠? 아버님 출판사는 무조건 대박이라고요. 제 책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하루에 나오는 신간만 해도 수백 권이 됩니다. 출판사에서는 3세 찍으면 대박났다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무려 5세. 첫 책은 아버님 등에 업고 냈다 치고 출판사 다른 직원들이 작가님은 빨리 두 번째 책을 내셔야 한다며 기획회의를 하기 시작했죠. 하루가 멀다 하고 시아버님 출판사에 들락거리며 두 번째 책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출판사에서 관리하는 메인 작가가 된 거예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일어난 일이라 저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던데 손이 동서 눈엔 그게 또 별로 안 좋아 보였나 봐요. 동서 요즘 어깨에 힘 좀 들어갔네. 고작 아버님 백으로 책 한 권 낸 거 가지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작가라도 된 줄 아는 거야? 대단한 작가는요. 그냥 다음 책 준비 때문에 좀 바빠서. 근데 동서, 도대체 저 여자 어떻게 꼬셨길래 책까지 내게 된 거야? 형님, 어머님 들으세요. 저 여자라뇨. 호적에 잉크도 안 마른 년이 꼬박꼬박 어른 노릇하는 거 안 그래도 꼴 보기 싫은데 없을 때라도 맘대로 부르면 좀 어때? 형님,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잖아요. 그러다 어머님 계실 때 실수라도 하시면. 시끄러. 아주 한여근성이 몸에 뱄네 뱄어. 안 보이는 데서도 설설 기기 바쁘구나 동서는. 이렇게 형님은 새 시엄마 하는 짓도 다 마음에 안 들고 저도 마음에 안 든다며 저만 보면 여전히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어요. 그래도 웃긴 게요.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책을 내기 전엔 형님이 그러는 게 너무 열받고 화가 날 때도 있었는데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니 오히려 형님은 왜 저렇게 가시도치고 편협한 사람이 됐을까 짠한 마음도 생기대요. 아마 그때가 절정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저에 대한 질투 때문에 형님 눈이 잠깐 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이혼 전문 변호사인 형님에게 의뢰가 들어왔는데 이혼 당사자들이 뉴스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초대박 거물이었던 겁니다. 저도 스치듯 봤는데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쉽지 않다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남자 쪽에서 여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며 이혼 소송을 시작한 거긴 한데 또 어떤 사람들 얘기론 남자도 만만치 않게 잘못한 게 많은데 여자가 먼저 소송을 걸까봐 선수친 거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딱히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의견들이 많았고 그래서 위자료나 양육권 분쟁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있는 문제인데다가 이게 워낙 큰 건이다 보니 형님은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셨어요. 나 이거 무조건 이겨야 돼. 성공 보수 제대로 받아낼 거야. 그래서 말인데 동서, 저 여자한테 어떻게 얘기했길래 책 내게 된 건지 비결 좀 알려줘봐, 얼른. 그거랑 무슨 상관인데요? 이런 재판은 판사의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판사 생각에 달려있다는 거지. 그래서요? 도대체 동서는 A부터 Z까지 다 얘기해줘야 알아들어? 이번 재판 담당한 판사가 저 여자랑 동문이라고. 그런데요? 지금 나 놀려? 그냥 얘기해봐. 대체 무슨 여우짓을 한 건지.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는데요. 형님은 제 얘기에 눈을 반짝이더니 결국 새 시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별일 없으시죠? 궁금하지도 않으면서 안부 묻는 척하지 말고 본론부터 얘기해봐. 서로 시간 아까운데. 세진그룹 이혼소송 김 회장 측 변호인이 저예요. 자랑하러 온 거야? 아니면 내가 모를까봐 알려주러 온 거야?
둘 중에 뭐여도 관심은 없는데 어쩌지? 김세윤 판사님 잘 아시죠? 잘 알지. 학부 때 내가 모시던 선배였어. 그 선배 때문에 내가 검사, 변호사 아니고 판사 된 건데. 선배 잘 지내시나? 간만에 연락 한번 드려야겠다. 맛있는 거나 사달라고 해야지. 진짜요? 저 그때 혹시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네가 왜? 잘 알아? 둘이?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사건 그거 이번에 담당 판사시거든요. 그런데 왜 네가 담당 판사를 사적인 자리에서 따로 만나겠다는 거야? 아니, 이번에 저 꼭 이겨야 되거든요. 잘 준비해서 변론해. 이런 건 판사 생각이 중요한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담당 판사한테 로비하겠다? 꼭 그렇다기보다 근데 혹시 만약에 김 판사님이 그런 거 원하시면 제가 성공보수 받아서 몇 퍼센트 그 핑계로 수임료 더 뜯어낼 테니 나더러 그 자리를 주선해달라? 역시 어머님 잘 아시네요. 변호사 뇌물죄는 형사처벌 대상이십니다. 설마 이런 기본 상식도 모르시는 건 아니죠? 그리고 너 돌았니? 변호사란 사람이 공과 사도 구분 못해? 도대체 나이는 어디로 쳐잡수셨는지. 저 나중에 새 시엄마한테 이 얘기 듣고 허리가 아프도록 웃어 제꼈습니다. 새 시엄마가 동서한테 한 얘기 그거요. 공과 사도 구분할 줄 모르냐는 얘기. 제가 예전에 회사에서 사고치고 형님한테 도와달라고 갔다가 들었던 얘기잖아요. 제 책 3세 찍던 날 새 시엄마랑 저랑 삼겹살에 소주 파티하면서 제가 그 얘기 했었거든요. 그때 너무 서러웠다고. 안 그래도 사고 때문에 힘든 데다가 내가 이 정도 인간밖에 안 되나 자존감도 녹아내리고 너무 쪽팔리기까지 해서 차라리 죽어버릴까 생각도 했었다고요. 그때 새 시엄마가 제 손 꼭 잡으면서 그래도 그때 씩씩하게 잘 버텼으니까 여기까지 왔죠. 그때 포기했으면 나랑 이렇게 소주 한 잔도 못했을 텐데 잘 버텨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우니까 새 시엄마도 따라 울고 그나마 집이어서 다행이지 밖에 나가서 먹다 그랬으면 보는 사람들이 저 여자들이 무슨 사연이 있어도 단단히 있구나 생각했을 정도였어요. 아무튼 형님은 그렇게 새 시엄마한테 개쪽을 당하고도 정신 못 차리고 직접 그 판사를 찾아갔던 모양입니다. 새 시엄마를 들먹거리며 자기한테 유리하게 잘 도와주십사 봉투까지 건넸죠. 물론 그 봉투는 의뢰인에게 따로 요구해서 받은 거였고요. 이상하게 생각한 판사가 재판 기피 신청을 하는 바람에 판사가 교체되기까지 했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하루는 새 시엄마랑 저녁 산책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형님이 사색이 돼서 달려왔더라고요. 어머님,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뭘 어떻게 하셨길래 이런 게 날라와요? 난 모르는 일인데? 이게 뭐예요? 공소장? 변호사가 어떻게 이런 걸 받아요? 이거 받은 사람들이 변호사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뇌물죄? 배임수증제죄? 이게 다 뭐래요? 저 변호사협회에서 6개월 정직 징계 처분 받았어요. 그 정도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동안 의뢰인들한테 부적당한 수임료 받은 거, 착수금 성공보수 외에 추가로 요구해서 받은 돈들, 법 모르는 사람들 이용해서 재판 지고도 거액의 보수 받아낸 거, 박변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던데 아마 징계에서 안 끝날걸? 그러니까 찾아온 거 아니에요. 형님, 그런 얘긴 이렇게 큰 소리 치실 게 아니라 무릎이라도 꿇고 비셔야죠. 내가 왜 저 여자한테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꿇지 마. 꿇어도 소용없거든. 둘째, 그거 좀 이리 줘봐. 아유, 이게 도대체 기소 이유가 몇 개야? 변호사가 이딴 짓거리까지 했으니 초범이고 반성이고 소용도 없겠네. 실형은 따놓은 당상일 텐데 어쩌니 크네. 어머님 진짜 이러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이러지? 네가 뿌린 씨 네가 걷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박변? 어머님, 제발요. 형님, 어떡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사식은 꼬박꼬박 넣어드릴게요.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야, 누구 약 올려? 헉, 어떻게 알았지? 결국 형님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어요. 마지막 사건인 거물들의 이용권 같은 경우야 증거가 명확했지만 이전의 뇌물이나 배임 수증제는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다나 봐요. 6개월 정직 먹었던 변호사 협회에서도 영구 제명 당해서 이제 나오면 뭐 먹고 살지 제가 다 걱정이 되네요.
아, 걱정 안 해도 될런가요? 온 집안이 다 의사 집안인데 어디라도 빌붙으면 먹고는 살겠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집안 망신 다 시켰다며 호적에서 파버릴 거라고도 했다던데 그야 제 할 바 아니고요. 그보다 저는 새 시엄마의 새로운 인생에 관심이 아주 많답니다. 저희 시아버지요. 아유, 말도 마세요. 30살이나 어리고 예쁜 고스펙 마누라를 두고 또 새로운 필링을 따라가셨지 뭐예요. 당신 그 뜨거운 열정에 내가 너무 숨이 막혀요. 우리 이제 그만 오브와 모나무르. 안녕 내 사랑. 시아버지의 새로운 필링은 백침이 좔좔 흐르는 미모의 70대 여성이십니다. 저도 몇 번 뵀는데 시아버지의 첫사랑, 저의 첫 시어머니처럼 편안하고 무심한 매력에 꽂히신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거의 정신줄을 놓고 사랑에 빠지신 것 같고요. 역시 노바. 영원한 카사노바죠. 새 시엄마만 괜히 개밥에 도토리 된 거 아니냐고요? 절대 아니죠. 저희 새 시엄마도 첫 시어머니처럼 엄청 쿨하시더라고요. 이제 언니라고 불러도 되겠다. 그치 언니? 네? 아니, 그렇게 되나요? 아버님 저러시는 거 화 안 나요? 윤 교수 저런 사람인 거 몰랐던 것도 아닌데 뭐. 내가 존경에 맞지 않았던 윤 교수랑 잠깐이라도 살면서 대신 나는 이렇게 좋은 언니를 얻었잖아. 좋다, 신윤서. 이제 언니가 맘 편히 밥 사줄게. 언니, 책 언제 나와? 내가 근사한 곱창집 물색해뒀어. 곱창 좋지. 근데 내 책 추천사 그거 네가 써주면 안 돼? 꺼질거 콜? 시아버님의 필링 덕에 저는 쿨하고 똑똑하고 예쁜 동생을 얻었네요. 네, 저희 언니 동생 하기로 했어요. 족보는 좀 꼬였지만요. 형님 빵에 들어가 계시는 동안 제 두 번째 책이 나왔어요. 새 시엄마. 그러니까 동생이 제 책 평론을 또 기깔나게 써준 덕에